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그 파장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법무부, 검찰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재발 방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서지영 검사로부터 지난해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대변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의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역시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입장 표명 보면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메일 관련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 이 얘기는 사실상 어제 법무부가 거짓말했다가 번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메일, 서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다가 번복하면서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낸 그런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반성적인 의미를 담고 또 그 검찰 내부에서 서검사 폭로 이후에 있었던 좀 네거티브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성추행과는 좀 본질과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의 2차 피해 발생, 이거를 서검사 측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담화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건의 진행이라는 게 서검사가 폭로하고 그다음에 의혹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검찰과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자기 방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검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재반론, 추가 폭로 그리고 이른바 그 미투라고 표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의 확산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어떤 새로운 논쟁, 새로운 공방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한번 문제를 해결하겠다,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어제 이메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대변인 통해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법무부를 보면서 또 검찰이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검찰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회의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서지영 검사가 본인을 드러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 검사도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에 다양한 통로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 정권에서 해결이 안 났고. 그러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가해 당사자가 지금 검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메일도 보내고 이랬는데 결국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8월에 그 서 검사가 한 번은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면담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먼저 밝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번에 이메일을 보낸 건데 아마 법무부 쪽에서는 처음에는 그 8월에 사건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아마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번에 이제 장관이 그럼 그 부분을 본인이 포워드까지 하고 답변까지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한 번의 이 번복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실수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입장 표명하기 전에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혹시 화면이 준비가 안 돼 있나 모르겠네요. 이 이메일을 보면은 정확하게 날짜와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인사상 불이익에 관해서 뭐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누구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10월경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메일에서 안택은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이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인사 발령을 받고 현재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지현 검사가 분명하게 피해 사실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는 이대로 입을 다물고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두어 차례 주고받은 그 내용들을 서지현 검사가 다 공개를 했고 이 이메일이 공개가 되고 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일정이 잡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어제 그 상황이 대단히 부담스러웠다. 번복하고 그리고 뭐 누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오래됐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최근의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뭐 얘기는 했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 검사는 애초에 이거를 뭐 처벌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다 공개된 것들은 처벌로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고 내부적으로 그 요구들을 수용해가지고 내부적인 발전의 계획을 세웠다면 훨씬 더 충격을 덜하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직의 특수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문제가 되는 게 보통 군대 내의 성추행 이런 부분들과 검찰 같은 이런 아주 계급적이고 탄탄한 조직들이요. 이런 데서 최근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앞으로도 존상조사위가 이 부분을 그냥 흐지부지 할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아까 장관 말씀하시더만요.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재발 방지안을 수용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장관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시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뿌리 깊은 문화의 문제이고 조직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대책은 정말 확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이번 사건을 대하는 이 법무부나 검찰의 입장이 그러니까 앞에 성추행을 당한 사람의 공감하는 것보다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부분 여기에 대한 이렇게 항명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추행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이거 해결해줘라고 지금 그러니까 인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에 방점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지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만큼 그 조직 자체가 이 성추행 부분,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 이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걸 좀 드러내는 거.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 어제 서지현 검사가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도 2차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본질과는 상관없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좀 보도가 되고 있고 가령 서지현 검사가 이번 그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사상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하다 이런 글들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일 처리 과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 서검사가 법무장관에게 보낸 그 메일, 이게 9월 29일입니다. 예. 9월 29일이고 9월 29일이 지난 뒤에 20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법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답신을 한 거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 뭐 혹시 그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예. 뭐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서검사가 경험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뭐 법무장관의 얘기입니다. 예. 법무부 검찰국 관련자에게 면담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검찰 과장에게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기 바란다. 면담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담을 통해서 서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답신 내용입니다. 10월 18일 답신 내용이고,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그 고위 관계자를 만난 게 11월입니다. 아마 추정상 이 법무장관의 메일로 보게 되면 검찰 과장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이 성추행 그리고 그 이후에 인사상의 불이익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법무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크린을 했지 않습니까? 스크린을 했을 때 이게 법무부의 기본적인 인식이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이구나 했던 것이 서검사가 이 사건을 폭로한 다음 날 법무부 쪽에서의 반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인 답변은 이러이러한 성추행과 관련된 폭로가 있었으니 정확한 성추행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게 사실 상식적인 수준의 답변이거든요. 이런 답변이 아니고 그때 나왔던 답변이 인사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줬다. 그리고 막 감사 문제, 업무 감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사건을 바라보는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이 어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첫 번째 스텝이 이제 꼬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어떤 본말이 좀 전도돼가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엉키는 그런 진행 상황,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검찰 안에서 말이죠. 서지영 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왜 이제 와서 8년이나 지나서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추행 빌미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으로 또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애썼다면서 가해자들을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지영 검사 즉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이제 한 부장검사가 직접 글을 올렸다는데 예. 처음에는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는 얘기는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제 삭제를 했고 논란이 되니까 그 다음번에는 좀 더 정제된 발언으로 이제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거 들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해자를 처벌해야 달라? 이 얘기는 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 서울로 발령내달라? 그 다음에 뭐 대검에서 근무하게 해달라?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못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이 검찰 내부 안에 이 서 검사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거기에 동조하는 적지 않은 또 세력이 있다는 거고 이제 그거를 아마 제일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반응들 보면 서지영 검사의 이번 폭로가 얼마나 용감한 행동이었는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뭐 위원회 구성해서 뭐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과연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얘기가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특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죠. 예. 사실은 검찰같이 폐쇄적인 조직에서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검찰위원회도 진상조사 특위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또 진상조사 특위를 단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그동안에 계속 국민의 그 시선을 피해왔던 검찰 조직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특성상 이걸 좀 모면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감을 의구심을 갖는 게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부장검사, 모 부장검사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논쟁이 돼가고 있어요. 결국 정치하려고 이렇게 나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자체가
자칫하면 정치 쟁점화되면서 본질이 흐려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공권력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소까지 가고 이거는 뭐 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미 너무나 공론화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뭐 서지영 검사가 지금 말씀 도중에 뭐 정치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정말 그렇게 비난한 사람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건 절대 서지영 검사가 뭐 정치를 한다고 해서 폭로했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해결책 중에 하나로 물론 뭐 조사를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같이 위원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인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성폭력 피해의 상징이랄 수 있는 권인숙 교수를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방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와 덧붙여서 저는 서지현 검사가 중앙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검찰 내부에서 인사 피해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와 상관없이 어쨌든 오랫동안 지방에 있었으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고백하고도 어쨌든 떳떳하게 검찰 내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상징이 되면 그거 자체로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까,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수기 기자 말 듣다 보니까 사실 영화나 드라마, 책 내용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 사실을, 피해 사실을 폭로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전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직 내에서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끝내 그래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참 많은데 서지영 검사 절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피해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거기서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좀 물론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으로 이게 서검사 얘기가 객관적으로 팩트가 맞는 얘기고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소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 구제를 해주는 건.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폭로 자체가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예, 철저한 사실. 그게 바로 진상규명이겠죠. 서지영 검사가 폭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서지영 검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늘 자료 보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에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영 검사도 결코 외롭지는 않아요. 서지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인가요? 성명을 내놨더라고요.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서 검사가 밝힌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할 것 요구한다. 이렇게 서지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33기 동기생들이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재정 의원인가요? 국회의원 또 경찰대 출신 뉴스타파 기자도 미투 운동, 나도 이런 일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지영 검사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처음에 이메일 받은 사실을 부인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지영 검사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직접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기억의 착오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어찌되었거나 조금 더 이 사안을 무겁게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 검사가 지금까지 쭉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게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으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서 검사의 진술도 좀 듣고 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 검사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이 사건을 그 세상에 알리게 된 게 여기서 언급돼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좀 점검하고
개선을 하자,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반대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였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 검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 검사도 사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서 검사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은 몸이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치료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서지영 검사가 몸이 아픈 상황이어서 치료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 피해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 이 부분이 바로 서지영 검사가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점 김재련 변호사도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네요. 다음 소식은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유한국당 내부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겨냥해서 이 언론사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 취재하지 못한다.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민정 여기 MBN 마이크 빼세요. MBN은 오늘부로 당사 출입 금지 그리고 부수를 빼세요. 저 허위 기사나 하는 거는 내가 취재를 응하지 않습니다. MBN은 우선 다 빼세요. 기자들 철수하세요. 앞으로 MBN은 당사 출입도 못해요. 이제는 안 되겠어요. 허위 기사나 쓰고. 아니, MBN 기자들은 왜 홍준표 대표가 빼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원래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MBN은 이제 매일경제에서 하는 종합편성 채널 TV죠. 근데 지금 문제 삼은 것은 그 TV 본방송의 기사가 아니고 그 MBN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기사입니다. 항상 홍준표 대표하고 아주 악연이 있는 유여의 전 최고위원회 관련 기사인데 지금 이제 한참 이 서검사 때문에 이 성희롱이라든가 그렇죠. 성추행에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기사가 올라와 있냐면은 일단 인터넷 기사인데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인터넷판에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효해도 미투 동참 물음표 해놓고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줄짜리 기사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정치권에서 미투 캠페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유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나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검찰청 내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유여의 최고위원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주모라고 여자를 부르는 것도 성희롱이다. 본인은 성희롱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성희롱이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유 전 최고위원은 오래전부터 아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대목 아닌가 싶은데요. 오래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만으로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유해 의원이 한 전원을 사실 옮긴 그런 기사인데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또 기사 속 내용에는 수년간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표현은 없는데 제목 자체를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했다 이렇게 뽑은 거에 대해서 좀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유여의 최고위원과 오갔던 그런 성희롱 발언 논란들 그리고 또 과거 책에서 나왔던 발정제라는 것으로 입었던 어떤 정치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책으로 얘기한 것이 국회나 당사에 가게 되면 각 언론사가 있는 부수가 있습니다. 그 부수를 빼라. 그리고 당사 출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취재를 거부한다. 그리고 당원들은 MBN을 시청 거부하자. 이렇게 지금 4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가지고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고 아직 MBN 쪽에서는 기사를 내린 것 이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MBN 측의 대응이 좀 궁금해집니다. 과연 홍준표 대표의 문제 제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홍준표 대표의 문제 제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N이 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대표가 그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페이스북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홍준표 대표 입장도 저희가 박문신 위원이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수년간 성희롱했다고 MBN이 보도를 했는데 제가 유여의 전 최고위원을 안 것은 지난해 4월 대선 때 적반하장 방송 출연할 때부터 있는데 어떻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는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팩트가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제가 그 유여의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좀 전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N에서 기사를 내린 거는 본인이 거기에 잘못이 있으니까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BN의 기사가 내려간 게 저희는 이제 홍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랬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얘기해서 거기에 제목에 사실과 다른 게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했다라는 건 게 기사에 전혀 없는 건데 제목에 그렇죠. 들어가 있었다. 제목에 들어간 거고 본인이 얘기한데도 그건 없었는데 수년이라고 했던 게 문제였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내렸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2017년에도 나한테 성희롱 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발언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성희롱 하는 거 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희롱이고, 그 다음에 올 초에도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먼저 손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 전 최고위원이 먼저 손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봅니다. 저는 이 내용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면은 성희롱을 한 거니까 이것도 수년간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크크크.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MBN은 어쨌든 유해 전 최고위원이 이거는 잘못됐으니까는 내려주십시오 해서 이제 기사를 일단 내린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유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은 인권위에 제소하고 문제 제기하겠다, 고소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자 생활하면서 특히 정치부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서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향해 나가라. 부스도 빼라. 우리는 취재 거부한다. 앞으로 우리 당원들은 그 방송 못 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독특한 언론관을 가지고 계시고 언론 대응하는 행태를 가지고 계신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한 거 보면 확실하게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이라고 하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딱 걸렸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유여의 최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렸는데 그러면 성희롱을 안 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성희롱이다. 그렇다고 하면 성희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득실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홍 대표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유여의 최고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홍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MBN 입장에서는 일단 내리고 가만히 있는 게 이 상황을 주시해보겠다라는 얘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저는 아까 그 MBN이라고 하는 걸 처음 검색해봤어요. MBN 기사는 검색해봤어도 MBN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검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MBN 입장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꼭 싫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 좀 너무 나가시는 것 같고요. 그 얘기 좀, 예.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정색으로 하고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홍 대표의 전략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정부와 야당을 떠나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못 얘기해놓고 또 언론 탓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 입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당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한국 언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언론을 좀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와중에서 한국 언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는 역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도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그 헌법 수정안을 가지고도 그 보호할 정도로 언론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도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포용할 수 있는 게 언론이고 비록 언론이 불만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 100% 나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로 섬긴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치의 자세인데 정치인이 여야를 떠나서 언론을 지금 대하는 걸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언론들이 자꾸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명예를 구제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또 공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거를 당장 방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그야말로 언론의 취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이제는 많은 미디어가 생기면서 뭐 어디 특정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그 기자실을 출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기자들 스스로 만든 그동안의 규율, 가령 엠바고를 깬다든가 엠바고를 깨고 어느 특정 언론사가 먼저 보도를 한다든가 또는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던 이른바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기사화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입처로부터 출입처가 직접 언론사를 겨내서 나오지 마시오, 나가시오 하면 당장 나가는 경우는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이거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어서 이게 우리 언론사에도 좀 남을 만한 지금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일종의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일을 보면. 그렇죠. 지금 이승기 기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제 일단 항의를 하고 항의의 뜻에 전달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기사가 잘못된 거다, 팩트와 다르다 하는 부분이면은 이제 어떤 그 삭제를 한다든가 뭐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걸로 모자란다 싶으면은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 순서인데 그리고 요거는 그 MBN에서도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저녁 종합뉴스 같은 어떤 메인에서 그 방송된 것도 아닌 인터넷 기사의 한 대목인 건데 그냥 그 도를 좀 이례적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아주 강한 그리고 특정 언론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MBN 쪽에서 어떤 대응하는 입장 표명이 없는데 MBN의 입장 표명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홍준표 대표의 지적을 다 수긍한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와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요거 뒤에 일종의 약간 좀 이제 좀 백브리핑식으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그 자유한국당이 내분이 있기를 내심 진정으로 바라는 언론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요것도 아마 MBN에 대해서 과거에 아마 추정컨대 이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바른정당 의원들 그 입당할 때 그때 친박들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때 그 홍준표 대표나 이런 쪽에서 그 기사의 핵심이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새로운 또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그때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그 정치인들 특유의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데 정치 당사자들은 특정 단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가 이게 단어가 보면 성희롱,
그리고 당 내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결국 홍준표 대표 개인의 문제, 지도력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강경하게 예민하게 이렇게 대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글도 올렸던 것 같아요. 34년 공직생활하면서 한 번도 어떤 여성 문제를 갖고 스캔들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없었다. 그런 나를 향해서 어떤 그런 기사를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두 번째 얘기와 관련해서는 김태흠 의원이 최근에 어떤 한 라디오 방송인가의 인터뷰에서 서로 회의석상에서 치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갖고 아마 그런 기사들 그래서 친박계와 홍준표 대표 사이에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자꾸 나오는 데 대해서 홍 대표가 사실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친박계가 홍준표 대표와 계속 각을 세우고 있긴 합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숨죽이고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은 친박 움직임이 없죠.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김태흠 최고위원이 지금 안에 있지 않습니까? 김태흠 의원도 혼자서 외롭잖아요. 그러면 누가 동조를 해줘야지 뭐를 할 텐데 지금 동조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친박 의원들 개개인으로 보면 다 수사를 받거나 뭐 해가지고 자기 발목에 잡혀 있고 그래서 반향이 없다라면 정치인 같은 경우 언론도 어디가 받지를 않으면은 그 기사가 빚을 못 받듯이 정치인들도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공명해 주지 않으면 참 뻘쭘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한다라고 하면 좀 기우인 것 같고 지금 상황은 홍준표 대표의 독주 체제로 간다. 그게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계속 갈 것 같고 결국은 홍준표 체제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는 일단 숨죽이고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신당의 움직임이 더 신경이 쓰이겠죠.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유한국당. 공교롭게 민주당도 좀 최근에 당내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 뭐 이런 것들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가짜뉴스와의 뭐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나가는 건 어쨌든 간에 최근의 상황들이 누군가가 기사를 만들어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만들어낸 기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좀 공교로워요. 그래서 우리 언론도 언론사에 속한 기자들도 한 번쯤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기레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또 개선을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면 본인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한테 이렇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가서 이 기사 아니잖아.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번에 이제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다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가짜뉴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야말로 그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으로 갈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어쨌든 팩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문화가 형성된다면 그 자체로는 뭐 진일보 할 수 있겠는데 그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하면은 덮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도 많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다른 데서 특종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도 양해를 해줄 수 있는 재량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악순환으로 가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에 가짜뉴스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 고발을 했대요. 뭐 내용들 보면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했는데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뭐 탄저균, 이른바 예방 백신 같은 거를.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8년 2월 24일까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활비와 관련해서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특활비 뇌물로 상납받았다. 이런 류의 기사들을 선정을 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좀 결은 다르지만 가짜뉴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발감, 저항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박문신 의원 보기에 이게 언론 안개에서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가짜뉴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대 정신 또는 사회 환경이라는 것이 개방, 공유, 참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의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제 가짜 뉴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졌고 또 언론 또는 기자들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에서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비난의 여지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이 사실과 다른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지만 동시에 정치권의 경우에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로다가 어떤 가짜뉴스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냥 방조하고 어떤 가짜뉴스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는 적극 대응하고 이런 이중성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아마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모두 대립과 긴장이라고 하는 기본 틀 속은 유지하되 서로 정직해야 된다는 또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트럼프 봐야겠죠. 미국 대통령이 사실 가짜뉴스 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유명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지난해 자체적으로 트럼프가 꼽은 2017년 미국의 가짜뉴스상 10위 뭐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 연두교서 도중에도 가짜뉴스 얘기하는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럴 경우에 약간의 뭐 야유 같은 것도 받았다 어디 가서 연설할 때. 그래서 예. 이제 홍준표 대표 얘기하면은 그래서 홍트럼프라는 다보스 얘기- 포럼에서 이야기할 때 야유를 받았다는 예, 거군요. 예. 가짜뉴스 이야기할 때. 네네. 예. 하는 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양태로 한다. 그러니까 왜 그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이렇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할 때도 CNN 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 너한테 발언권 안 줄 거야. 예, 나 질문 안 예. 해. 그거 똑같잖아요. 너 나가라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양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우호적인 매체와 비우호적인 매체를 이미 설정해 놓고 아예 그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 그 자체가 이 언론을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를 하는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거고 우리 편 내 편 갈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갖고 있는 언론관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표가 가짜 뉴스를 썼다. 그런 이유로 MBN을 겨냥해서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은 취재 거부하고 당사했던 MBN 부스 빼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MBN 뉴스, MBN 시청을 거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이야기도 여러분께 한참 해드렸고요. 이수 기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잠깐 여쭐게요. 얼마 전에 봤더니 양정철 전 비서관 북콘서트 할 때 현장에 가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아, 네. 금요일날 나오면 제가 질문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현장에서 봤을 때 양정철 네. 전 비서관, 임종석 실장, 뭐 두 사람 관계, 또 양정철 전 비서관의 향후 행보 뭐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본인이 어쨌든 그 또 자리에서는 이수희 기자도 동그라미 치고 나오지 아,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나 아주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거기서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나 단정적이다 싶을 정도로 본인이 절대로 이 대통령 곁에 안 가고, 이 정치권에는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를테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옆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저 양반, 어디 가서 그러면은 교수, 그 전에 교수했었으니까, 그럼 교수하는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 국내에 아예 안 있겠다고 그런지 모르겠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저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북콘서트를 하고 사람들과 많이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보여주는 모습은 또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어서, 저게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이어질까 저도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상상도 해보고. 민병두 박영선 의원은 둘이 사이가 좋아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옆자리에 앉았던데? 두 분이서 열심히 귀옛말도 예.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 잠재적 경쟁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